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김희정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김희정입니다. 오늘 가족 친지분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네, 민주통합당 배재정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배재정입니다. 예, 한가위 아침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정치 이야기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라대 국제관계학과 강경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임석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분 모시고 대선 전국의 향배에 대해서 아주 다각도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프로그램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추석 차례를 지내시거나 아니면 또 아침을 드시고 나서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실 텐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희망을 줄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대선 전국을 바라볼 수 있게끔 적극적인 토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대선이 이제 3자 구도로 이제 거의 굳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그 지역 민심의 향배도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거든요. 먼저 현재 대선 후보 3자 구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전문가 의견부터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강 교수님 어떻습니까? 통상 대통령 후보는 두서너 분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분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후보가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1년 전부터 상상했던 능력이 출중한 그런 분들로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3자 구도가 선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도입니다. 정당 요인, 지역 요인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누가 나오느냐, 몇 명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세 분 중에서 세 분으로 계속 끝까지 갈지 아니면 한 분이 양보를 하고 양자로 가는데 어떤 분이 양보를 해서 나머지 두 분으로 최종까지 갈지는 지금 그게 지금 화두로 남아 있겠고요. 그런데 결국은 정확한 수일기를 누가 하느냐. 또 천운을 누가 탔느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걸 넓은 시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아마 기억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새해가 출발하면서 올해 60개국에서 선거가 있다 그랬어요. 네. 그 대선들이 네. 60개국. 그런데 대만부터 시작해갖고 연초에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계속 선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되면 미국.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마 60개국 중에서 마지막일 거예요. 근데 네. 이제 큰 프레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통된 프레임들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런 선거도 있었지만은 아랍의 민주화 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제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탈제도권에서 혁명이나 이런 방식을 이용하거나 뭔가 이 기존에 대한 불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2008년 경제위기부터 저는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위 작년에 Occupy Wall Street, 월가를 점령하다 그래서 여의도까지 왔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나. 근데 그 요구가 이제 뭔지는 그걸 모르는 거죠, 서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그게 이제 혁신으로 나타나고 서로 그래서 사실 공약들이 엇갈리는 이유가 뭔가 새로운 비전을 담으려는 거. 옛날 균열 구도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정당들이 이제 변화를 모색하는 정당 프레임이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는 이제 자기가 이런 새로운 구도의 이제 주자다 이렇게 갖고 정당 구도 대 이 신구도 이런 식으로 이제 3자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희정 의원은 어떻습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3자 구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세 분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자 구도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과연 끝까지 3자 구도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희가 스포츠 정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페어플레이가 정치권에서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리그전이죠. 그래서 A조에서는 아주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최종 결승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B조는 치열한 경쟁을 해서 B조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끝난 게 아니다라고 새로운 리그를 거치지 않은 선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B조 리그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굉장히 지금 판결을 해야 되는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구도를 얘기하기 전에 과연 그 구도 자체가 정확하고 안정된 구도인지에 대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하고 또 앞서 교수님께서 구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구도를 흔들고 예측 가능하게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게 사실은 가장 구태 정치 중에 구태 정치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당 정치라는 게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당 정치가 정당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되고 있어서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거지만 정확하게 구현을 하면 정당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저는 부정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 그런 대표성을 반영하는 구도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 할 거 없이 정해진 헌법 그리고 정해진 각 당의 룰에 따라서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하는 정치로서의 3자 구도라면 굉장히 환영할 텐데 좀 그러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불확실성이 많이 커진 것, 결국 네.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민주통합당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토론 초반부터 좀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이제 A조, B조를 말씀하셨는데 A조에서 과연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의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 아주 오랫동안 대세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거의 대통령이 뭐 후보가 되시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가 있으신 분이라는 이제 그 국민 모두의 인식이 있었던 상황이 현실이었던 거고요. 그 비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뭐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치열한 경쟁을 사실은 당내 경선을 통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되신 거고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뭐 무소속 후보시지만 그 이분이 그럼 왜 등장했느냐를 결국 우리가 뭐 따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그게 뭐 한국 사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구적인 차원에서도 그럴 수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경우에 저도 지금 민주통합당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이제 정당 정치의 어떤 필요성을 전혀 부인할 수도 없고 그것은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만 정당 정치가 결국 국민들의 열망이나 염원을 충분히 다 흡수해서 안아가지 못했다는 반성에서부터 좀 출발해야 되지 않는가. 거기서부터 이제 안철수 후보 현상 혹은 뭐, 안철수 현상이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엔 일단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문재인 후보신데, 그 문재인 후보는 정당 정치라는 틀과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라는 열망을 이제 받아 안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잘 또 갖추고 계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3자 구도라는 것에서부터 뭐 말씀을 시작하면 지금 3자 구도로 가고 있는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고 대신 국민들께서 지금 추석 밥상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과연 문재인이냐 안철수냐 이렇게 이제 야권의 두 후보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어쩌면 1+2 구도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번 대선판이 좀 재밌는 구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반론 있으십니까? 네,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경쟁이 그냥 이번 경선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예측 가능한 정치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선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긴 세월 동안에 국민들에게 검증을 받으면서 온 그 경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저 운동 경기 예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나갈 때 나가기 직전에 선수 뽑아서 내보내질 않습니다. 대륙간에서 일단 자기 나라에서 선수를 뽑는데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선수를 뽑고요. 그리고 그 대륙간에서 또 치열한 경쟁을 벌여서 티켓을 확보를 해서 그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굉장히 그 훌륭한 선수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중간에 경기하다가 사람을 끼워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스포츠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룰에 따라서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치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그동안 한국에서는 이 승복이나 양보가 없었던 게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정당 경선을 실컷 해도 왜 승복하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주요 후보들이 항상 이 판을 흐렸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박근혜 후보님은 분명히 지난번에 굉장히 깨끗한 승복을 했고 오랜 기간 경쟁을 준비해온 면에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깨끗한 정치, 앞으로 가야 할 개혁 정치를 지난 5년간 보여준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발론 기회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일견 이제 맞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정치와 스포츠가 똑같이 놓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의 경우에 국민들의 열망을 충분히 받아안지 못하면서 생기는 그런 이제 좀 요구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님이든 아니면 뭐 안철수 후보님이든 이렇게 이제 대선 후보로 전면에 나서시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치인들이 어떤 경선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 것도 물론 이제 인정해드리고 있어야 됩니다만은 사실은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부분들도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근데 말씀하시는 거는 마치 그 두 가지 가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삼자 구도가 뭔가 그 2대1이 단일화될 거라는 이런 가정이 이제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의외로 그다음에 그 2라는 게 이제 그 안철수하고 이제 문재인이 뭔가 합해갖고 이제 박근혜 후보를 이제 공격한다 이건데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3자로 보고 있는데 2대1로. 근데 저는 예상외로 이게 그 안철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 같은 통속이라고 이렇게 선거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대1이 정당 둘 대 자기 하나. 이런 구도를 사실은 안철수가 원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면 어떻게 이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합정 연행이 굉장히 바꿔지겠죠. 근데 안철수는 가운데 있으면서 어쨌든 새누리 쪽에서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 좀 먹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흡수하는 거고, 그래서 그 2대1이 꼭 반드시 그 안철수, 그 문재인 대 박근혜 이렇게 전개된다는 보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떤 불확실성이 큰 것만은 틀림없다는 이제 말씀드리시고요. 그 불확실성이 큰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국정 운영에 또는 대선 전국에 어떤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시각 차이는 분명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구도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부산 시민들, 지역민들의 민심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 부산 민심의 현주소 어떻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들이 진행이 돼 왔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부산은 전통적으로 친새누리당 도시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계열적으로 쭉 이렇게 다시 조사를 해보면 2010년도 전과 후가 좀 이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 그 16대 대선에서 이해찬과 노무현 후보 간의 표 차이가 한 40%쯤 났습니다. 그리고 4년 있다가 2006년도 제4회 지방선거 부산시장 선거에서 허남식 후보하고 오거돈 후보가 또 한 40%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도 부산시장 선거에 오면은 똑같은 후보인데 허남식 후보하고 야권의 민주통합 후보인 김정길 후보 간의 표 차이가 12%의 급전직하게 거의 막상막하 수준으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총선에서 4월달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이 물론 18석에서 16석을 획득했습니다만은 정당 지지도 면에서는 51대 40%로 11% 차이로 또 간격이 좁아졌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느냐 하면은 박근혜 후보가 이 지역에서 여론조사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만은 한 40%좀 획득하는 걸로 문재인이 30, 안 후보가 한 20% 이렇게 이 플러스 생각하면은 이거 역전돼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박근혜 후보의 그 평균 득표율이 한 36%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전국보다 이 전국이라는 거는 호남하고 같이 계산해서 36%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은 낮지만
수도권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한 42, 3%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뭐 각 지역이 다 섞여 있는 데인데 거기보다 부산의 지지율이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좀 낮아졌다는 거는 부산에 이제 뭔가 야도로 친 새누리당에서 벗어나고 있는 전환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동시에 이런 현상은 또 호남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하고 안철수가 동시에 출마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갈등 구조가 이중 갈등 구조인데 저쪽에는 단순하긴 하지만 갈등 구조가 생기면서 어찌 보면 지역색이 깨지는 선거가 이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교수님, 세대 간의 어떤 성향이라 그럴까요? 그렇죠. 그것도 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번 선거에 지역색이 이제 깨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결국 세대 갈등이 얼마큼 표출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정당 정당 신임이랄까요?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의견이나 이런 걸 갖다가 대변해주는 정당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 어떤 정당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85% 국민이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 정당 불신 현상, 즉 정당이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거는 뭐 역대 계속 투표율 저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당 불신,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 이제 불신이 강하고요. 그거를 이제 다시 젊은 층에 이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SNS 투표라든지 모바일 투표, 그다음에 슈퍼스타 K 이런 거 다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젊은 층이 어디로 갈 거냐? 사실은 그게 이제 굉장히 그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정당에서 보시는 또 민심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새누리당에서 보시기에는 지역 민심 뭘 요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예전같이 않다라는 느낌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나 정당에서 만나는 다른 지역분들을 보면 부쩍 부산의 민심을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부산 어떠냐. 예전 같으면 부산에 대한 민심을 얘기하려고 해도 들어보나 마나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먼저 굉장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식을 새누리당에서 분명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하나 저희가 이제 아까 지역색이 깨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세대색이 깨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단순 이미지에 얹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라는 또 자신감 또한 위기의식도 가지고 있지만 자신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정책을 비교하거나 또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이나 앞으로 예측 가능한 정치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면 정말 깨끗한 정치의 대명사인 정책 정치 면에서 가장 준비가 된 곳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에 젊은 층에게 그 부분을 어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 공약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해나갈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는 총선 때 걸었던 공약을 국회 개원 100일 이내에 총 51개의 법안으로 이미 발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은 갑자기 만드는 게 아니라 지난 총선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 면에서는 차별화되고 있는데 다만 그게 이제 우리끼리 안에서 얘기지 진짜 그 공약의 수혜자가 되는 그 분들에게 설명이 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더 할 예정입니다. 네. 민주통합당 저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김희정 의원님 말씀을 조금 받아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민주통합당에서도 참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민생 관련 법안이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든 민주통합당도 사실 총선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제 대선을 맡고 있는 국면 그리고 국회 개원 직후에 이제 입법 활동 등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또 정치권에서 느끼시는 부분들은 정책 선거가 되어야 된다는 열망이 분명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책들이 제대로 토의되고 그 부분들을 또 이제 수용하시는 그런 이제 흐름들은 또 잘 잡히지 않는 것 또한 또 사실이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민주통합당의 일원으로서 생각하기에도 민주통합당이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여론조사의 근본적인 한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많은 곳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조사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이제 좀 많이 바뀌어서 분명한 한계는 있지만 좀 추이나 추세는 분명히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한겨레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정권 교체 지지율이 56.7%인데 그중에서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도 48.5%로 일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43.2%였는데 뭐 큰 편차는 아니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분명한 또 이제 부산, 울산, 경남에 계신 분들의 그런 열망은 분명히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안아서 저희가 요구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드리면서 계속해서 지지율을 좀 이제 높여 나가는가가 관건인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 당내 경선 이후 그리고 이제 후보가 되신 이후에 꾸준히 계속해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앞으로 그 대선 가도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씀 잠시만, 네. 교수님 발언 기회드리기 전에요. 배 의원님 금방 인용하셨던 그 여론조사 결과 있죠. 네네. 그 표본 오차 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표본 오차까지는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네. 이건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되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예, 교수님. 아니 아까 이제 우리가 공약으로 이제 차별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요. 정착 교수인 저도 공약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특히 워낙 이 선심성 공약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비슷비슷한 것 같고, 학교 현장에서 보면은 학생들은 더더욱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이제 크게 젊은 세대들은 뭐냐면 큰 흐름은 정치 무관심이에요. 네. 사실 정치 무관심이고, 그네들이 뭐 이렇게 조그만 박근혜 공약은 뭐고, 그 다음에 무슨 문재인 공약은 뭐고, 안철수 공약 관심도 없고요. 학생들은 사실은 당장 자기 취업 전선에서 왜 우리가 이제 나가면 실업자가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왜 대기업을 못 가느냐 뭐 그런 문제지. 이게 무슨 공약으로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달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게 큰 균열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죠. 선거에서 지금 그동안 우리 사회가 사실은 거의 한 2000년까지는 이 민주 세력 대 반민주 이런 정당들이 그런 균열을 이렇게 구조를 가져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와서는 사실은 보수 진보 이렇게 양당이 이렇게 변화했고 지금 이제 변화의 시점에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 균열 구조가 뭐냐 이거죠. 근데 지금 그걸 서로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들이 서로 이렇게 위빙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새누리당 정책을 막 하고 새누리당은 민주당 정책 쪽으로 오고 그러니까 그건 국민들한테는 더 혼선이 있는 거예요. 디테일한 공약이 나올수록 혼선은 더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시대적 담론 그런 걸 좀 당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런 균열 구조로 이 새로운 정당 체제를 새롭게 고착화시키지 않으면은 이 제3의 후보는 항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말씀에 싶습니다. 동의를 하게 되는 게 사실 지난번 이제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에 반값 등록금이라는 주요한 의제가 있었고 그게 실제로 표심을 판가름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4.12 총선의 경우는 반값 등록금에 버금가는 정도의 의제가 설정이 되지 못했던 것 같고 아마 지금 경제민주화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또 어렵고 그렇죠. 그 안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이 당과 저 당의 이제 내용들의 차별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상세하게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게 좀 현실인 것 같아서요. 사실은 정당 입장에서도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국민들 마음에 쏙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어젠다를 좀 설정하는 쪽이 좀 이렇게 리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되고요. 그리고 투표율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드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그 선거에 대한 무관심,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결과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최근에 특히 그 투표 시간 연장 문제가 좀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총선 때 그 부산시당에서 대변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전화냐면 그 택배 기사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투표할 시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공휴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회사가 전부 다 쉬지 않으면 난 투표를 못한다. 그걸 정치권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실제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표 시간 연장을 논의하는 게 결국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시간을 자유롭게 빼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제 늘어나고 있으면서 투표율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표 시간 연장도 같이 좀 진행이 돼서 그 투표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새로운 부분으로 그 투표 시간 연장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그 현재 그 여야가 좀 대립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 연장과 관련돼서요. 네네. 실제로 저희는 공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당일날 개표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투표 선거와 관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시간을 늘리면 사람이 많이 올 거다라는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못 오는 사람의 계층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할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그 일반 회사들의 경우에 계속해서 근무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들도 좀 같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확대 이외에 실제 투표를 참여하게 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거고 그중에 하나가 시간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논의 가능성은 열어놓으신 네, 거고요. 네, 조금 더 그럼요. 구체적인 지혜는 앞으로 모아가야 될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의제, 이번 대선의 의제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해 나갈 것이냐. 각 그 캠프마다 조금 내걸고 있는 프레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뭐 통합, 네. 또 뭐 정권 교체, 또는 뭐 새정치, 이런 의제들을 내걸고 자신이 내세운 의제가 좀 더 이렇게 그 설득력 있게 만들어지길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신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빚어졌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현안 일들을 좀 한번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그 박근혜 후보가 그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은 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내 경선에서 압승을 했지만 또 사실 그 약간의 잡음이 있었고요. 그 상승세를 좀 타고 있지만 과연 계속 이어질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새정치라는 어떤 그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의 열망을 많이 모아가고는 있지만 이 구체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 비판은 계속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우리 의원님이나 전문가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 박근혜 후보 사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거는 결국은 뭐 타이밍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부상하게 된 게 타이밍을 잘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은 올해 7월달 같은 경우 선거가 대선이 막 일정이 막 다가오고 있는데도 대선에 출마할지 여부가 전혀 이 미정으로 밝혀지니까 우유부단하다. 그래서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럴 때 내놓은 게 뭐냐니까 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이렇게 내놓습니다. 또 힐링 캠프에 이렇게 참석합니다. 이런 게 그 타이밍을 맞춘다는 거는 준비가 됐다는 거거든요. 책이 한 200페이지가 넘으면, 저도 읽어봤습니다만은, 200페이지가 넘으면 아무리 책 내용과 관계없이 한 두서너 달 걸립니다. 이렇게 두서너 달 동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는 시점이 왔을 때 이렇게,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8월 20일 날 새누리당 공식 후보로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선정이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대통합, 그리고 봉화에 방문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인기가 쫙 지지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제 역사 문제가 이제 브레이크 걸린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과가 나오기까지 한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2주 동안 이제 지지도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새누리당 정당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참모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좋고 생겼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대처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에도 약간 좀 문제가
의심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조치를 굳이 취한다면 좀 더 과감한 조치 예를 들면 뭐 정수장학회 문제랄까 이런 거를 취함으로써 막 조금 늦었지만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지도하고 좀 한마디만 좀 웃긴 게 그럼 지지도가 만약에 안 빠졌으면 사과를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도 하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그 타이밍 때문에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예, 사과를 하고도 그렇게 좋은 칭찬을 못 받는 이유가 지지도가 좀 굳건할 때 그때 탁 멋지게 사과까지 했더라면 정말 이 계속해서 컨벤션 효과가 한 달 정도 가는데 한 달 정도 막 빠지는 시점에 그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없이 그냥 쫙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절대로 지지율과 사과는 연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님 잘 알지만 정말 그러다 보니까 불통 얘기를 들을 정도로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고수를 하시는 분이고요. 말을 굉장히 아끼시는 분이고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 고심과 고심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런 그 이미지 정치나 쇼 정치를 하는 사람들 같으면 가볍게 실제 내용과 달리 사과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아버지와의 깊은 대화, 역사와의 깊은 대화를 스스로가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결단을 내리고 한 질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면이 있지만 그 사과만큼은 아주 무겁게 생각한 끝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는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다른 걸 가지고 평가를 받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좋은 거라든지 경쟁의 구도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과를 통해서 마침 야당의 다른 후보님들도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지만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를 하느라고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어떤 경쟁의 부분을 이제는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에 있는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님에게 소위 반등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3자 구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지 정치를 표방하시는 분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뭐 적어도 제가 이제 가까이서 문재인 후보를 뵙게 될 때는 오히려 그 쇼처럼 보이는 것들을 지나치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조언을 할 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기도 한 게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과라는 부분을 어떤 쇼다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뭐 꼭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니고 그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특히 이제 그 과거사 문제 같은 경우 그 당시에 피해자분들이 분명히 계시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그 피해자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는가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도 유인태 의원께서 그 본인께서 정말 이렇게 울컥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 바로 엊그저께 또 그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전말을 또 이제 저희들에게 그 세미나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과거사라는 것이 그 어떤 한 번에 쭉 정리하고 갈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측면하고 같이 그렇다면 사과와 더불어서 그 향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습하겠는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또한 그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비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들이 과연 다 채워졌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똑같이 생각하는 게 이것을 어떤 그 민주통합당도 또 혹은 야권도 정략적으로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미래를 세워나갈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 과거사 문제를 박근혜 후보께서 사과를 하신 것은 뭐 저도 충분히 그 좋은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그 이후의 이제 후속 대책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제 진정성을 얘기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부산일보 출신인데 그 부산일보의 경우에 정수장학회 문제와 맞물려서 지금 편집국장이 대기발령 상태로 서울에 이제 상경투쟁도 계속하시고 뭐 노조위원장도 해고가 됐다가 다시 지금 이제 복직을 한 이런
이런 좀 어려운 상황들에 많이 있고 정수장학회 피해자 그 유족들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을 많이 이제 호소하시고 이게 그 전향적으로 처리가 되고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제 입장들이 명확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그런 진정성의 문제가 결국은 그 이제 사과의 말씀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그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이제 진짜 설명할 수 있을지가 같이 좀 포함이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당내에서 되고 있겠죠? 그럼요. 왜냐하면 저희와 분명히 야당의 차이점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대통합 관점에서 그동안 우리 후보님께서 진짜 봉화마을을 가고 그러니까 반겨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전태일 그분의 가족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보셨듯이 정말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불통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봉화마을에 가실 때도 그렇고 전태일 재단에 가실 때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박근혜 후보를 맞이하시는 쪽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시지 않고 일방적인 어떤 행보를 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시는 분들을 많이 당혹하게 하고 실제로 전태일 재단을 방문하시려다가 못하시고 헌화하시는 과정에서 노동자가 멱살이 잡혀서 끌려나가는 장면이 전파가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시는 국민들께서 좀 더 아쉬움을 가지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이제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빗대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정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발론 기회 드리고요. 이 주제는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저는 한 번에 그런 방문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오지 말라고 한다거나 만나기 싫다라고 해서 한 번도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계속되는 노력으로 진정성을 저는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알고도 계속 한 번의 행보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이 전 국민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받아들여 줬으면 하고요. 저는 말과 행동 부분을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앞서 정치의 그런 예측 가능성과 그리고 정책 대결을 얘기를 하면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정책이 확실한 후보와 정책이 바뀌는 후보와 정책이 없는 후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가장 큰 경력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 하신 거를 큰 경력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님 같은 경우.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한미 FTA라든지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같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아주 큰 문제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 전임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할 때와 지금 후보가 된 시점의 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기억할 만한 그런 공약이나 일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쪽은 부산을 방문했을 때 공약이 뭐냐 그랬더니 앞으로 만들어가겠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정책이 변하는 사람 정책이 없는 사람 이런 관점에서 말과 행동 부분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이제 강력하게 와닿는 게 영남권 신공항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영남권 신공항을 이제 만든다고 했다가 실제로 새누리당이 당시 한나라당이죠.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약속을 이제 엎으면서 상당한 또 분노를 일으켰던 게 현실이고요. 네. 그리고 뭐 강정마을 문제라든지 FTA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명백하게 입장의 차이들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저희가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됩니다. 예, 열띠게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박 후보 진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문재인, 안철수 후보, 떼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묶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가 이제 단일화 가능할 것인가. 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정치 공학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단일화 전망,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폭발력 어떻다고 보시는지 먼저 전문가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교수님. 글쎄요, 단일화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은 단일화는 해야 되는 걸로. 근데 문제는 이제 누가
양보를 하고 누가 그 티켓을 줄 것인가가 지금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성공할지 여부는 우리 근래 그 정치사에서 단일화의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 단일화가 14대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1990년도의 그 3당 합당입니다. 그리고 14대 대선에서 YS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단일화의 축을 형성했던 JP는 축출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97년도 15대 대선에서는 DJP가 연합하면서 DJ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그 뒤에서 JP도 마찬가지 비슷한 이유로 뭐 낡았다, 오래됐다 이런 이유로 또 축출됩니다. 또 2002년도 그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까지 갔다가 오히려 극적인 어떤 반전을 겪으면서 단일화가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하면서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더 이렇게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이해창보다 56만 표 이상을 획득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죠. 그러니까 이 단일화 과정을 쭉 보면 단일화의 그 티켓을 받았던 사람은 당연히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그 직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문재인 후보도 그 당시 노무현 후보가 그런 단일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문재인 후보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 87년도 대통령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YS하고 DJ하고 국민들이 여러와 같이 단일화 해야 된다 하면 이긴다 했지만 결국 안 했습니다. 안 한 게 했더라면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후보가 양보를 했더라면 그분은 차후에 대통령에 안 됐지 않았을까. 단일화가 안 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됐지. 그래서 단일화의 과정을 쭉 보면은 양보한 사람은 그 선거에서는 2등도 없고 차후도 없다, 차기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13번의 경선을 겪으면서 100만 명이 그 지지를 해줬거든요. 문재인 후보는 이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예, 그래서 계속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 양보는 굉장히 어렵다. 87년 선거처럼 4자 필승론까지는 아니겠지만 3자 필승론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3자가 계속 가는 게 이 과정을 쭉 이해를 하면 보다 더 합리적인 예측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교수님 말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죠. 단일화가 자기 밑에 세력들이 자꾸 붙는데 그 나중에 선거에서 이기면은 뭐 나눠줄 자리들이 다 더블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그게 굉장히 또 아이러니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자 구도로 가면은 또 의외로 선거 결과 아웃컴이 완전히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명분이 과연 이제 정권 교체냐 했을 때 사실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정권 교체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내세우는 건 새 정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 정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새 정치를 내세운다면은 정권 교체에서만은 아닌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일화가 되려면 서로에게 필요한 게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제일 없는 게 이제 정당이란 조직이잖아요. 정당이란 조직 정말 뭐 다 정당이니까 아시겠지만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막상 이 사람 동원하고 그 다음에 자금 끌어모으고 결국은 전국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지난번에 참 나는 서울시장 선거가요. 작년에 박원순 후보가 보여준 것들이 적어도 새로운 정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방식은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당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인터넷으로 SNS로 모바일 해갖고 무슨 자금도 이렇게 모았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자금도 모으고 그 다음에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깜짝깜짝 어디 카페 같은 거 방문해갖고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서울시 정도의 규모에서는 되는데 전국에서 가능할까? 만약에 안철수가 정당이란 조직이 필요 없어진다면 굳이 단일화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민감한 문제입니다. 가능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도 문제가 되겠지만 예, 그럼, 된다면 예. 어떻게 될 것인가는 것도 문제가 될 텐데요.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 게요. 사실은 저희 민주통합당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금 민주통합당의 후보가 이제 갓 정해지신 마당에 단일화에 목숨을 거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또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게 실제로 이 두 분들이 그럼 이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소위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많이 말씀하시는 권력 의지가 강해서 나온 분들인가라는 점도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부름을 받고 사실은 이제 정권 교체, 시대 교체,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고 결국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느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느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3자 구도로 계속해서 대선을 이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고 그 가장 큰 화두인 정권 교체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금 일반적인 이제 생각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나서실 분들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희망 섞인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의 역사적인 그런 이제 그 관점들을 말씀해 오셨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정치에 대한 욕구들도 아주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고 서울시장 선거 때 단일화 과정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양태로 나타났고 그게 또 박원순 시장께서 아주 잘 해주심에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이제 그 좋게 바라봐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의 후보 단일화 문제도 예전 사례를 가지고 똑같이 이제 이러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과연 맞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아마 일정한 시점이 지나고 나면 국민들의 이제 여론도 형성이 되고 그 사이에는 안철수 후보시든 아니면 이제 문재인 후보시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들을 하실 것으로 보고요. 그걸 통해서 좀 이제 생산적이고 재미있는 정치판을 국민들이 또 기대하시고 보시게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국민들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추석 때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화나는 일이 아니라 즐겁고 재미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존의 단일화는 다른 네. 그걸 강조해 주신 거네요. 바라보시는 새누리당 입장도 다를 두 것 분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아마 단일화가 힘들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오히려 민주통합당 의원님께서는 자당 소속 의원이 그러니까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그런 단일화를 바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 제가 전망은 못 하겠습니다. 단일화가 될지 아닐지. 그런데 어느 게 과연 새로운 정치에 적합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국민들에게 정당이 욕을 먹으면서도 정당 정치가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책임 정치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명확하게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거기에 주는 거고 잘못됐을 때도 책임 소재가 명확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제1야당에서 그런 당원들과 국민들의 부름을 받아서 후보를 만들어 놓고도 이걸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굉장히 그런 책임 정치를 방기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당의 존재 여부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불투명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제1야당의 위치가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정치 불안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님 입장에서 본인이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뛰어들었다라면 소위 좋게 말해서 단일화지 다른 식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야합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딸린 식구가 너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정치를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함께 나눠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모종의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이 이루어진다라면 정말 큰 결단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거기 가 있는 사람들 면면이나 지금 현재 사람 꿔주기 하고 있는 면면으로 봐서 이미 그런 야합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철수 현상이나 그런 바램과는 벌써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게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절차적인 민주화를 지켜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고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온 게 앞으로 5년간 더 새 정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저는 새누리당이 새 정치에 더 적합하다. 비록 그동안 잘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노력을 그런 절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2대1이라는 게 반드시 안철수, 문재인 대 박근혜가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지금 책임 정치를 말씀하셨는데 안철수가 나온 배경이 바로 그거죠. 사실 정당이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데 무책임했다는 거예요. 기존 정치권들이. 네. 그거에 대한 열망으로 나왔고 그게 이제 뭔가 이 한국 정치가 고장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내가 소위 바이러스 같이 어차피 바이러스도 퇴치했으니까 한국 정치도 내가 나와서 뭔가 무료 백신을 뿌려서 하겠다. 안철수 로직은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심플하고 자기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정치는 뭐냐 했을 때 그걸 이제 만들어 나간 거죠. 내가 볼 때는 아까 강경태 교수님이 책 쓰고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준비가 많이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무릎팍도사나 이런 데 나와갖고 보여준 모습들이 그 다음에 기부하고 그 다음에 무료 백신도 이제 주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요즘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정치 생태계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재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꾸 골목 상권까지 들어간다. 이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는 공유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안철수가.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이 현상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SNS라는 게 공유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전부 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딱 이렇게 코드가 딱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얼핏하면은 나중에는 사실은 단일화가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될 수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그래서 사실 집을 갖다가 그냥 홀라당 내주는 안철수한테. 그러면은 이제 정말로 당이 사라지는 존폐 위기에 갈 수도 있는 자꾸 단일화를 이제 막 기정사실처럼 얘기하시는데 나는 의외로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단일화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름다운 경쟁을 통해서 단일화가 될 것이라는 저희 이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저도 정당을 통한 책임 정치라는 부분에 우리 김희정 의원님과 똑같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당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정책들의 역량이 있는 것이고, 특히 저희 민주통합당이 안타깝게도 지난 총선에서 과반수는 넘지 못했지만 지금 128명의 민주통합당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민주통합당 소속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이겠지만 어떤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에게 가는 단일화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요. 다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그럼 왜 안철수 현상이라는 걸 바라는가라는 점을 본다면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고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로 쇄신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아마 민주통합당으로 자연스럽게 단일화의 과정이 모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안 후보님께서 정당 자체를 악이라고 규정해놓고 소위 악이라고 규정한 사람들과 손을 잡는 거 그게 과연 새로운 정치냐라는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당 정치의 어떤 폐해라는 부분이 분명히 국민들께서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또한 문재인 후보시거든요. 그래서 민주통합당을 기존의 방식과 다른 혁신으로 이끌 수 있는 또 힘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을 잘 채워 나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이 정도로 이 주에 대해서는 논의를 마무리하고요. 우리 강영태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보통 PK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부산 경남 야도화 현상.
야당 도시화 현상이 분명히 있다. 이건 뭐 새누리당에서도 그렇습니다. 곤혹스럽지만 인정을 하신 부분인데 과연 그 이번 대선에서 PK 지역이 캐스팅 보드를 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그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모든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통계를 보면은 이제 유권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충청권이 한 400만, 호남권이 광주 다 합해서 한 400만,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이 한 400만, 그래서 10분의 1씩 이렇게 하고요. 근데 부산, 울산, 경남이 한 900만으로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뭐 다 서우도권은 묶여 있으니까, 한 800만으로 한 반 정도 되니까, 선거 전체 판을 이끌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호남, 충청, 대구, 경북 쪽에서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과 연동해서 갈 수밖에 없겠는데 말이죠. 부울경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500만 표 차이로 아주 대규모 큰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이번 선거는 대체적으로 한 50만 표 앞뒤로 이렇게 결정되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요 정도면 한 1,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에서 세 후보 아니면 두 후보에게 골고루 표를 나눠주면 뭐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약간이라도 표설림 현상이 일어난다면 부산, 울산, 경남의 캐스팅 보트 역할은 충분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부산이 원하는 어떤 뭐 공약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게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조금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향력이 이제 커진다는 것이고요. 지역 관련 이슈들을 대선 공약화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사실은 자꾸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한국 정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지역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지역색이 많이 이제 사라진다고 보고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사실은 세대예요. 제가 볼 때는 세대고 세대를 겨냥한 공약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사실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공약은 계속 했잖아요. 무슨 수도권 이전이라든지 여기 신공항 그리고 뭐 정권 잡으면 안 해준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으면 진짜 허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별로 안 믿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앞으로 좀 이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특히 이제 40대 40대 향방이 40대가 사실은 민주화 1세대면서도 또 이 정부화 초기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40대에서 이렇게 갈리는데 그 세대 향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PK 40이라고 그러죠. 40%. PK 40% 대신 이번 선거는 이제 40이 참 큰 캐치프레이즈가 되겠네요. 40대 40%. 뭐 근데 어쨌든 세대를 열심히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봤는데요.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못다 하신 말씀이나 또 추가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먼저 김유정 의원님. 네. 추석 아침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에 대한 실망도 있고 또 관심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산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실천 가능성이 있는 정당이 어디인가,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라는 것을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많이 새누리당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실망시켜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뽑아주신 국회의원들이 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대통령도 함께 저희의 힘을 합칠 수 있다면 좀 부산이 소외됐던 문제 그리고 소외됐던 계층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정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정치, 그리고 진정한 정치 개혁,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를 위해서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배재정 의원님. 네,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위한 협의가 한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곡동 특검의 경우에 청와대에서 수용을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다고 들리고 있고요.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이라든지 아니면 국감 의제 설정과 관련해서 실제로 많은 부딪힘이 있는 것이 사실 그 박근혜 후보께서 새누리당으로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또 바꾸시고 총선을 이렇게 진두지휘하시면서 MB 정권과 이렇게 떼어놓기를 상당히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은 새누리당이거든요. 그러면 여당이 마음을 먹으면 실천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과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선의 공약으로 밀어둘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문방위 소속입니다. 문방위에서 언론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언론청문회가 문방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국정 운영의 어떤 책임감을 지금부터 보여주시길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추석이고 앞으로 대선이 8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제가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즐겁게 정치를 바라보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는 한편 냉정한 눈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국회라는 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잘 봐주시면 아마 적절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이번 선거에 그 출마하시는 세 분 모두 대의 명분을 중시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 정치,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공약을 이렇게 많이 좋은 공약을 내주셔가지고 매니페스토가 적용되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네, 이석균 교수님. 네, 저는 불행하게 우리 그 정당들이 사실은 그 참여 면에서 좀 그 국민을 참여시키는 측면에서 좀 실패했고 대표성에서도 많이 그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투표가 이제 사람이 할 때 두 가지 양태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회고 투표. 과연 기존의 바로 전 정권에서는 어땠나 해서 그 심판성의 회고 투표가 있고 또 그 앞으로 미래 비전을 보고 하는 전망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들이 또 안철수 후보도 이렇게 좀 새로운 비전들을 많이 만들어내 갖고 국민들이 이 회고 투표에서 전망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대선 레이스는 마음의 전쟁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뚝심을, 또 문재인 후보는 합심을,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그 진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들이 잡고 싶은 것은 유권자의 마음, 표심일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후보들의 마음은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정책으로 표현되겠죠. 잘 살피셔서 지혜로운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사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